네, 이번 영상에서는 신앙송은 생략합니다. 논리학에서 다루는 출현의 원칙 또는 사유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런 것 조금 이런 어떤 어려운 말들, 철학에서나 다루는 논리학, 철학, 논리학적 용어나 철학적 용어에 대해서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좀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렵죠. 그럴 때는 이렇게 영상에서 함께 할 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도로 다 잊어버려요. 도로 다 잊어버리고 또 혼자 하려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자꾸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영영 안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자꾸 나와요. 자꾸 나오니까 할 때 좀 제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두도록 해요. 네, 이런 것도 그래 영상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하고 확실히 하고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많이 있죠.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영상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또 더 찾아볼 수도 있죠. 그런데 시에서 다루는 논리학은 딱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습 들어갑니다. 역설의 종류 세 가지 기억나시죠? 표층적 역설, 심층적 역설, 시적 역설 세 가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지금 기억 안 나신 분들은 영상 다 다시 보세요. 지난 영상들. 네, 넘어갑니다. 역설의 구조와 효율적 활용. 네, 역설의 구조와 효율적 활용을 보는데요. 역설로 시를 쓰고자 할 때는 역설의 표현 형식을 염두에 두면 효과적이다. 그렇죠. 역설의 표현 형식, 어떤 형식으로 역설을 만들 것인가. 시에서 역설이 나오면 좀 수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역설, 어떤 형태의 역설을 쓸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두고 있으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역설의 구조는 논리학의 일반 원리에 대한 부정의 법칙을 지닌다. 이게 뭔 말인지 좀 애매하죠. 논리학의 일반 원칙, 논리학에서 추론의 원칙 또는 사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원칙에 대한 부정, 그걸 안 지킨대요. 네, 아무튼 안 지키는 그런 법칙을 지니는 게 역설의 구조라고 합니다. 역설의 구조는 이 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법칙들을 잘 안 지켜요. 네, 논리학에서 말하는 그것은 논리학 수준이고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뛰어오르면 이제 시적 수준이 나오는데 이 논리학 수준에서만 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논리학에서 논리를 지탱하는 원리. 그런데 논리가 뭐죠? 논리. 우리가 논리라고 하잖아요. 논리.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요? 태초에 말이 있었느니라 하죠. 그래서 에나르케 엔홀로고스라고 해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는 뜻이 많아요. 뜻이 많은데 논리도 되고 이성도 되고 말도 되고 여러 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로고가 이제 말이라고 친다면 그래서 이게 익해가지고 논리가 돼요. 흔히 여기다 s 붙여서 logics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학문인데 그죠? 이것만 놓고 따질게요. log 하면 말인데 이제 익해가지고 말에 관한 학문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는데 논리하면 한자어로 이제 어떻게 돼요? 논리 해볼까요? 논리 한자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논리. 그러니까 이거는 논이 뭐죠? 말이나 글을 논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이나 글에서 이치,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나 글에서 따르는 당연한 이치, 당연한 이치를 따지는 학문이 논리예요. 말과 글로 당연한 이치를 따지는 것, 그것이 이제 논리죠.
근데 이치 안 맞으면 논리 안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치, 사물에 흘러가는 법칙을 이치라고 하는데, 그죠? 이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 사물의 작동의 법칙, 그죠? 그 법칙이, 그러한 법칙, 당연한 법칙을 이치라고 하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게 이제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이런 걸 이치라고 하는데, 그죠? 말이나 글에서 따지는 당연한 이치, 그죠? 그런 이치 또는 이치를 논하는 어떤 학문 같은 것을 논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렇죠. 우리가 물리적 세계, 자연계라고 할까요? 자연계에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네, 그런 게 이제 이치에 맞는 거죠. 저기 높은 데서 물건을 놔두면 땅에 떨어진다는 것, 그런 건 당연한 이치에 맞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논리예요. 네. 그 논리를 지탱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추론의 원리라고 하죠. 그 논리학에서 그러한 논리, 당연한 이치를 지탱하는 원리,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원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동일률이라고 하는데, 동일률, 그죠? Principle of Identity, Identity가 동일성이라는 뜻이죠. 동일성의 principle은 원리라는 뜻이에요. 원리. 여기서 이제 율이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율. 법칙이라는 뜻이죠. 법칙. 그래서 동일성의 법칙, 원리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율을 원리, 이렇게 동일성의 원리를 동일률이라고 하고요. 모순율, 율, 법칙이죠. 모순의 법칙. 그래서 영어로 principle of contradiction 하면은 모순의 법칙. 배중률, 한자어를 좀 잘 알면 좋겠어요. 한자어. 영어로 따지면 배중률이 principle of excluded middle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외된 중간의 원리라는 뜻이에요. 제외된 중간의 원리, 즉 중간이라는 것을, 이도저도 아닌 중간이라는 것을 이게 물리치다라는 뜻입니다. 배척하다, 물리치다, 물리칠 배차죠. 배척하는 원칙, 원리를 말합니다. 예, 이 배자가 물리칠 배자예요. 물리칠 배.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해당한 중간 애매모호하게 하는 말들을 물리치는 법칙. 그 다음에 충족 이유율. 원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어떤 사이의 원칙은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독일 사람이 라이프니츠라고 뉴턴하고 한판 떴던 사람이죠. 그 라이프니츠가 충족 이유율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사유의 원리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의 원리 네 가지를 딱 아는데 이 충족 이유율은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 이 말인데 충족하는 이유의 원칙 원리라는 뜻입니다. 충족 채워준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딱 알아두면 좋겠죠. 먼저 동일률, 네, 밑에서 설명 들으면 또 기억이 더 잘 될 거예요. 모순율,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충족, 이유율 이렇게 있어요. 네, 나중에 좀 이것을 시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네, 다시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를 지탱하는 원리 네 가지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역설의 법칙이죠. 이렇게 논리적 원리를 부정하는 역설의 법칙. 이것도 이제 네 가지겠죠. 반동일률, 반모순율, 반배중률, 반충족 이유율. 자, 만약에 언어에서 추론해서 우리가 흔히 추론을 하잖아요. 추론. 또
유추 또는 뭐랄까요, 가설을 세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네 가지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죠. 네 가지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거기에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생기면은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따르지 않아도, 그죠? 따르지 않는 게 이제 반동일률, 반모순율, 반대중률, 반충족 이유율 이건데, 따르지 않아도 시는 저 논리학이나 철학보다는 한 단계 위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시에서는. 왜냐하면 시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넘어서는지는 증명할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나씩 볼게요. 동일률이 뭔가, 그죠? 그냥 같다라는 게 아니라 같긴 같은데 하나여야 하는 거죠. 그게 동일이에요. 동일하다 이 말은 하나로 동일한 거죠. 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같으면 비슷한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로 같아요. 그럼 완전히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동일률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어 하시는 분들은 identity가 동일성 이런 뜻도 되지만 정체성, 실체 이렇게도 번역 많이 되죠. 네. 동일률은 뭔가 모든 긍정 판단의 기초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네, 그게 이제 긍정 판단의 기초인데 모든 대상은 그 자체와 동일하다라는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대상은 그 자체와 동일하다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거죠. 예를 들어서 A는 A이다 라는 건데 이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맞죠? 네, 이게 이제 동일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동일률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자이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다. 다 맞죠? 맞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하는 것은 그냥 동일률을 따른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죠. 철학자도 맞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동일률을 지킨 게 아니라 그냥 외연 확장된 동일률을 지킨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수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확장된 의미에 있어서 그죠? 좀 확장된 외연 확장이라고 하죠. 외연 확장된 의미에 있어서 동일률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누구죠? 플라톤이죠.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다 이래버리면 동일률을 어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순이 생기고 오류가 생겨.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논리학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어기는 거다. 이런 말이죠. 동일률을 어긴 것이다. 왜냐하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다라고 말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와 철학자는 동일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확장된 의미에서. 네, 그것을 동일률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모순율을 봐요. 모순. 네. 자, 모순이라는 것은 아닌 게 모순이죠. 부정 판단의 기초이다. 아닌 것이다. 이런 말이죠. 모순율은. 아니다. 아닌 것. 그래서 나인 동시에 나 아닐 수는 없다라는 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는 나인 동시에 나 아닐 수는 없는데 나는 나 아닌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모순율이라는 거예요. 모순이죠. 네, 모순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는 A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원칙인데
모순율 설명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쉽겠죠. 소나무는 소나무다 이러면은 뭐예요? 소나무는 소나무다 하면 동일률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소나무는 만약에 밤나무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소나무이면서 밤나무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순율을 어긴 것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는 걸어 다닌다. 소나무는 소나무인 거죠. 근데 걸어 다니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소나무가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논리예요. 소나무가 걸어 다닌다. 이 말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논리가 모순율인 거죠. 모순율.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게 모순율이에요. 근데 이제 좀 전에 그랬죠. 논리적 차원, 논리학적 차원에서는 소나무가 걸어 다닌다 했으면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걸어 다니는 것은 소나무 아닌 것이잖아요. 그죠? 걸어 다니는 것은 소나무 아닌 것이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소나무는 걸어 다닌다라고 했을 때 소나무는 걸어 다니는 것은 소나무가 아닌 것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시적 차원에서는 소나무 걸어 다녀도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논리적 차원에서는 그럴 수 없어도 그래서 소나무가 소나무인 동시에 걸어 다니는 동물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이제 모순율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되시나요? 잘 들어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배중률, 배가 물리칠 배자라고 그랬죠. 가운데. 이렇게 제외된 중간. 네, 그러니까 중간을 제외시키는 어떤 법칙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배중률이 조금 애매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A는 B이거나 B 아닌 것이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A는 이때 B는 조금 다른 것하고 헷갈리니까 조심해 주세요. A는 B이다잖아요. B. 네, 이거 영어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로 할까요? A는 B이다. 근데 B가 확장된 A를 말해요. 네,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A는 B이거나 그리고 B 아닌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배척해야 된다라는 게 배중률이에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A는 이렇게 한국말로 해놓으면 조금 덜 설명돼요. 이렇게 좀 덜 설명돼서 영어로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Either B or none B. either는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이다예요. 네. 이제 한국말로 써놓으면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either A or B 하면 A이거나 B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이다입니다. 한 가지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존재에 관하여 동일한 관계를 동시에 긍정하며 이 말 자체가 어렵죠. 이렇게 동일한 존재에 관하여 그죠? 동일한 존재에 관하여 동일한 관계를 동시에 긍정하며 부정할 수는 없다는 원리이다. 이게 이제 배중률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거죠. 금광석과 광물은 동일한 관계죠. 그죠? 금광석은 A라면 금광석은 광물이 B죠. 그러니까 이게 확장된 A예요. 여기서 B는 B는 확장된 A입니다. 그러니까 금광석은 광물이거나 광물 아닌 것 중에 어느 한 가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네. 네, 근데 둘 중에 하나인 거 맞죠? 광물도 아니고 광물 아닌 것도 아닌 그 중간 제3자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네, 맞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만. 금강석은 광물이거나 광물 아닌 것 중에 어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배중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는 맨 소크라테스 나오죠. 자기 스승의 스승이니까. 근데 만약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별하기가 쉽죠. 그냥 판별할 수가 있잖아요. 참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하죠. 명제. 네, 명제라고 하는데,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명제인데, 만약에 소크라테스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거나, 또 사람이 아닌 것 둘 중에 한 가지이다. 즉,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닌 것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영원히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설을 세우는데 공을 손에서 놓으면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러면은 굳이 가설 세울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거나 사람 아닌 것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다 이면은 영원히 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참 거짓을 따질 필요가 없죠. 예.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원래 참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원래 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거나 사람 아니거나 둘 중에 한 가지다 이래버리면. 그죠? 그 영원히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러면 가설로서의 가치가 없고 논의로서의 가치도 없죠.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것이 돼요. 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배족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중간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인 것은 없으니까 배척하라 이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두 개의 선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언 판단의 기초이다라고 하는데, 네, A거나 B다. 조금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네. 선언지 이 말은 하나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지선다 이러듯이, 네, 선언지 그러면 우리가 사지선다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하나하나가 선언지죠. 네, 선택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족 이유율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기억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양이 많죠. 충족, 충분히 채운다 이런 말이죠. 채울 충자에다가 만족하다 족자죠. 발족자인데 여기서 만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채워주는, 네, 이유죠. 이유율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이유의 원칙, 원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 충족 이유율이 뭔가? 모든 것은 그 이유를 가진다라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은 이유를 갖는데 충족 이유율 이거는 시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용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생성, 인식, 네, 인식, 존재, 행위라는 말이 있죠. 생성죠. 생겨나는 건데 인식. 이 인식이란 말은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죠. 이렇게 인식도 어떤 바깥의 사물을 우리의 감각이 인식하면 우리의 이제 그 인식된 감각을 처리하는 과정을 인식이라고 하죠. 네,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이 앞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죠? 정신이 깨어 있어야 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죠. 그죠? 그것을
의식한다라고 하죠. 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있어야 자극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보게 되죠. 그게 이제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 그런데 의식이 있어도 그죠? 누가 자극을 해요. 근데 그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뭐가 또 깨어 있어야 돼요? 감각이 깨어 있어야겠죠. 감각. 네. 감각이.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면 감각도 당연히 없겠죠.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가 의식인데. 근데 자극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감각이 있어야겠죠. 그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죠? 어떤 그것을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 그죠? 지각. 그 지각된 정보를 처리하는 그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감지라고요. 그 앞 가정의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게 인지라고 해요. 인지. 네. 인지라고 합니다. 그 인지까지의 모든 정보 처리 과정이 인식이에요. 바깥에 어떤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보거나 감각을 통해서 사물의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존재, 있음에 대한 문제고 행위, 이 네 가지의 충족 이율로 나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많아서 그렇지. 생성의 충족 이유율, 생성의 충족 이유율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인과율을 말해요. 인과. 자연계의 생성 변화에는 충분한 이유, 즉 생겨나고 변화하는 데는 생겨나서 변화하는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나고 태어나고 또 변화하고 또 사라지고 이런 것들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원리이다.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인과율, 그죠?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 이거를 인과율이라고 하죠. 원인 결과의 법칙.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법칙을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식의 충족 이유율, 인식 아까 설명했죠. 모든 인식적 판단은 그것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 원리를 말한다. 이건 논리적 원리라고 해서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 이유가 없으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부정되겠죠. 이유에 따르는 것이 이때 이유에 따르는 것이 귀결이다. 이게 조금 귀결 이 말은 돌아가서 결론 짓는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로 돌아가서 결론을 짓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를 봤어요. 근데 그 결과를 봤는데 원인이 있었겠지 해가지고 원인을 찾아요. 이게 원인이었네 하고 결론 짓는 것. 이게 귀결이에요. 결과에 대한 것과 이제 좀 다르죠. 자, 한번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연계에서 열이 원인이 되어서 온도계 수온주가 상승하면 만약에 이제 수온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올라간 상태는 뭐죠? 결과죠. 이렇게 결과. 수온주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지? 따지고 보니까 원인이 뭐예요? 열이 많은 거죠. 열. 네. 열이 많았구나. 이렇게 다시 결론 짓는 것을 귀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귀결. 열이 원인이었네. 즉, 원인이 뭔지를 결론 내리는 거. 그죠? 원인이 뭐였었는지를 결론 내리는 게 귀결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설명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게 항상 기억하고 있기가 힘들어요. 괜찮아요. 다 잊어버려도. 설명만 잘 이해만 해두고 있으면 무의식 중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 번 다루니까
뭐 계속 좀 당분간 여러 번 다루니까 네, 기억해 두시면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겁니다. 종족의 존재의 충족 이유율. 요거 읽고 나서 요걸 읽어요, 이렇게. 이건 이제 스푸너리즘이라는 어떤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스푸너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막 바꿔요, 이게. 이거 앞에 첫 글자, 뒤에 첫 글자를 막 바꿔서 말하는 아주 이상한 말 습관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요. 네. 존재의 충족 이유율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존재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후 관계. 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종족의 충족 이유율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존재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존재라는 것은 성립하지가 않죠. 그래서 시간적 선후 관계라든가 공간적 위치 관계죠. 그러니까 네, 시간적 선후 관계 또는 공간적 위치 관계에 관계에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이게 바로 종족의 자꾸 종족이라고 그래. 존재의 충족 이유율입니다. 이렇게. 발음이 세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선후와 같은, 네, 시간적 계기라는 것은 이을 계자요. 계속해서 이어서, 네, 일어날 기자죠. 계속해서 이어서 계속 일어나는 것. 즉, 시간의 지속이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되죠. 시간의 지속과 또 상하 좌우와 같은 공간적 이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존재의 충족 이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갖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위의 충족 이유율, 이거는 이제 좀 네, 윤리 도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의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동기가 그 행위의 이유가 됨을 말하는 원리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동기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게 이제 사람이 행위를 하는 데에서는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기가 없이 행위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행위의 동기를 따지는 것이 행위의 충족 이유율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네, 실제로 또 시와 적용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와 적용해서 역설을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